우왕우왕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밟길 듯한 천둥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기와 지붕을 뚫을 기세로 퍼부어대고 있었는데 그 요란한 빗소리조차 갓 태어난 핏덩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삼키지는 못했다. 번쩍 하고 섬광이 창호지 문을 하얗게 비추는 찰나 방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월심의 눈동자가 기이한 광채를 띠며 번들거렸다. 그녀의 품에는 방금 세상의 빛을 본 핏물이 차에 가시지 않은 갓난아기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품이 아닌 비단 금침 위에 곤히 잠든 또 다른 아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허나 이 어미를 원망하려거든 저승에 가서나 하거라. 이 지긋지긋한 노비의 멍게를 내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다. 월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비단 강보에 쌓인 아기에게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려 그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귀를 울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마지막 남은 양심의 조각을 억눌렀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이것은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는 일생일대의 거사이다. 라고 그녀는 수천 번 되뇌며 떨리는 손으로 두 아이의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 끔찍하고도 은밀한 죄악이 벌어지기 불과 몇 시즌 전 초의 대감의 집안은 그야말로 북새통이 따로 없었는데 안채의 마님과 행랑채의 여종 월심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상의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늘도 이 기이한 인연을 아는지 초저녁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기어이 밤이 깊어지자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안채에서는 용하다는 산파들이 들락거리고 따뜻한 물과 귀한 약재가 끊임없이 날라져 들어갔으나 행랑채 구석방의 월심은 차가운 윗목에서 홀로 이를 악물며 산고를 견뎌야 했다. 아이고, 마님께서 순산을 하셔야 할 텐데 천한 것이 감히 주인 마님과 산다를 같이 하다니 재수가 없으려니 밖에서 들려오는 다른 종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월심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배를 쥐어뜯는 고통 속에서도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는데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천대받는 현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싫었다. 만약 내 아이가 저 안채의 비단 이불 위에서 태어났더라면, 만약 저 대감마님의 씨를 받고 태어났더라면 평생 남의 발밑을 기어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부질없는 망상이 고통과 함께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러다 운명의 장난처럼 두 아이가 거의 동시에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집안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안채의 마님과 귀한 등남 소식에 쏠려 있었다. 대감마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하인들은 앞다퉈 축하 인사를 올리느라 행랑채의 월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월심은 핏덩이 아들을 품에 안고 탯줄을 제 손으로 끊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아가, 불쌍한 내 새끼, 너는 왜 하필 내 배를 빌어 나왔느냐. 그때였다. 안채의 산파가 급히 행랑채를 찾은 것은 마님의 젖이 돌지 않아 저저멈이 급히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산파는 월심의 품에 안긴 아이를 대충 곁눈질로 보더니 너도 방금 해산했다지 젖은 잘 도느냐. 마님께서 기력이 쇠하시어 젖을 못 물리시니 네가 와서 도련님 젖을 좀 물려라 하고 명령하듯 말했다. 월심은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갓 낳은 제 새끼를 차가운 바닥에 뉘어두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안채로 향했다. 안채의 방 안은 훈훈한 온기와 은은한 향 냄새로 가득 차 있어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행랑채와는 천지 차이였다. 산파와 몸종들은 피로에 지쳐 잠든 마님 곁에서 꾸벅꾸벅 조고 있었고 대감마님 또한 사랑채로 건너간 뒤였다. 방 안에는 오직 고요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감돌고 있었다. 월심이 조심스럽게 마님 곁에 놓인 아기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비단 강보에 쌓인 도련님은 놀랍게도 행랑채에 두고 온 자신의 아들과 생김새가 너무나도 흡사했다. 갓 태어난 핏덩이들이라 구분이 쉽지 않다지만 붉은 피부와 감은 눈매, 심지어 정수리의 가마 위치까지도 빼다 박은 듯 닮아 있었다. 순간 월심의 머릿속에 벼락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이다. 아무도 모른다. 산파들은 졸고 있고 마님은 인사불성이다. 이 아이와 내 아이를 바꾼다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악마의 속삭임은 달콤하고도 강렬했다. 평생을 천대받으며 살아온 서름과 자식만은 귀하게 키우고 싶다는 맹목적인 모성애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젖을 물리려던 신용을 멈추고 잠든 산파들의 동태를 살피며 살금살금 문 밖으로 나갔다. 폭우가 쏟아지는 마당을 가로질러 행랑채로 달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귀신에 홀린 듯 빨랐다. 비에 젖은 옷자락이 다리에 휘감겼지만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행랑차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곤히 잠든 자신의 아들을 낚아채듯 안아들고 낡은 무명 포대기로 대충 감싼 뒤 다시 안채로 뛰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하늘이시여, 조상님이시여, 인연의 죄를 용서치 마소서. 허나 제 아들만은 용서하소서. 안채로 돌아온 월심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 강보에 쌓인 도련님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뉘었다. 비단 강보의 감촉이 너무나 부드러워 손끝이 저릿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도련님을, 아니 이제는 노비의 자식이 될 아이를 자신의 낡은 포대기에 감쌌다. 아이는 낯선 손길에 칭걸거리려 했으나 월심은 재빨리 젖을 물려 입을 막았다. 꿀꺽 꿀꺽. 아이가 젖을 빠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릴까 두려워 그녀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바꿔치기는 순식간에 끝났다. 월심은 마님의 곁에 누워 있는 자신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잘 가거라. 이제 너는 대감마님의 귀한 아들이다. 천하를 호령하고 떵떵거리며 살아라. 이 어미는 죽어서도 너를 지킬 것이다.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작별을 고한 그녀는 품에 안긴 진짜 도련님을 데리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밖은 여전히 천둥 번개가 요란했다. 하늘이 이 천인공노할 폐륜을 꾸짖는 듯 우르릉 쾅쾅 소리를 질러댔지만 월심은 빗속을 뚫고 행랑채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 보았다. 영문도 모른 채 새근거리는 아이는 이제부터 천한 종놈의 자식으로 선우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운명이었다. 반면 안채의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한 그녀의 아들은 달수라는 이름을 얻어 금지 오겹으로 자라날 것이었다. 월심은 미친 사람처럼 희죽거리다 인의 소리 죽여 통곡했다. 죄책감과 희열,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기괴한 감정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떠올랐을 때 초의 대감 댁은 경사 분위기로 들썩였다. 대감은 안채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하인들에게 술과 고기를 베풀었다. 허허, 녀석 참 목청도 좋구나. 장차 큰 장군감이 되겠어. 대감이 아이를 안아 올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던 월심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마님조차 난산의 고통으로 정신이 혼미했던 탓에 아이가 바뀐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젖이 잘 돈다며 월심을 불러 치하하고 자신의 아들 실은 월심의 아들에게 젖을 물리게 했다. 월심은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물리며 남몰래 아이의 귀에 속삭였다. 내 알가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거라. 이 어미가 곁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니. 그녀는 유모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친아들을 곁에서 키울 수 있게 된 상황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버린 진짜 도련님, 선우에 대한 일말의 연민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살얼음판과도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월심의 불안은 그림자처럼 커져만 갔다. 혹여 아이가 자라면서 대감마님이나 마님을 닮지 않으면 어쩌나, 혹여 선우가 귀티를 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밤마다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래서 월심은 더욱더 악독해지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진짜 도련님인 선우를 철저히 짓밟아야 했다. 선우가 조금이라도 영특한 기미를 보이면 가차없이 매를 들었고, 천한 종놈의 자식은 글 같은 건 배우는 게 아니다 라며 혹독하게 나무랐다. 반면 자신의 아들 달수에게는 맹목적인 사랑을 쏟아부으며 온갖 좋은 것은 다 가져다 바쳤다. 그것이 삐뚤어진 모정인 줄도 모르고 월심은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폭풍우 치던 밤의 비밀은 월심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힌 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다. 하지만 진실은 송곳과 같아서 아무리 두꺼운 주머니 속에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뚫고 나오는 법이었다. 어느 날 서당에서 돌아온 달수가 씩씩거리며 책보를 마당에 집어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에이, 지루해 글공부 따위 해서 뭐해 난 대감집 아들이니 놀고 먹어도 평생 떵떵거릴 텐데 달수가 공부를 게을리하고 말썽만 피우는 반면 마당을 쓸던 선우는 달수가 던진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펼쳐진 책장 속의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선우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황, 배운 적도 없는 글자들이었건만 선우는 그 뜻을 알 것만 같았다. 월심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선우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총기. 그것은 천한 노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학자 집안인 초의 대감의 핏줄임을 증명하는 서광이었다. 월심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빗자루를 빼앗아 들고 선우에게 달려들었다. 이놈 일은 안 하고 어딜 감히 도련님의 책을 넘보느냐. 매질이 시작되었지만 선우는 울지 않았다. 그저 깊고 맑은 눈으로 월심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어머니, 왜 저를 이토록 미워하십니까? 라고 묻는 듯 했다. 월심은 그 눈빛이 너무나 두려워 더욱 세게 매를 휘둘렀다. 10년 전 그 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틔우려 하고 있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으나 초의 대감댁의 풍경은 겉보기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기와지붕 위로 푸른 하늘이 흐르고 마당에는 사시사철 꽃이 피고 지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허나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뒤틀린 운명의 덩굴이 기괴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으니 그 중심에는 10살이 된 두 소년, 달수와 선우가 있었다. 사랑채에서는 훈장님의 쩌렁쩌렁한 호통소리가 담장을 넘어 행랑채까지 울려 퍼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놈 천자문을 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하늘천과 지압이 불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내놈 머리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리도 꽉 막혔단 말인가. 훈장님의 불호령의 달수는 콧물을 훌쩍이며 벼루에 먹을 가는 신용만 할 뿐, 눈동자는 이미 창밖을 날아다니는 참새를 쫓느라 분주했다.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귀하게 자랐건만 달수는 글 한 줄 읽는 것을 세상 무엇보다 싫어했고 붓을 잡는 손은 몽둥이를 쥔 듯 투박하기 그지없었다. 대감마님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우리 집안에 어찌 저런 둔재가 났을꼬, 조상님 뵙기 민망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하며 한탄하곤 했다. 반면 사랑차의 대돌 아래서 주인의 신발을 정리하고 마당을 쓸던 선우의 귀는 훈장님의 목소리에 쫑긋 세워져 있었다. 낡아빠진 무명 저고리에 집신을 꿰어시는 초라한 행사 얘기였지만 흙먼지 뒤집어 쓴 얼굴 속에서도 빛나는 두 눈동자만은 밤하늘의 북두칠성처럼 형형하게 살아 있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천지현황, 우주는 넓고 거칠다 우주혼황. 선우는 빗자루질을 하는 박제 맞춰 입속으로 작게 훈장님의 글 읽는 소리를 따라 했다. 놀랍게도 그는 훈장님이 가르치는 글귀를 단 한 번만 듣고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누구 하나 가르쳐 준 적 없건만 글자의 이치가 머릿속에서 저절로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이었다. 빗자루가 지나간 흙바닥 위에는 선우가 몰래 나뭇가지로 끄적거린 하늘천 티안자가 삐뚤빼뚤하지만 힘있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진흙 속에 파묻힌 옥구슬이 제 스스로 빛을 발하려 몸부림치는 것과 같았다. 선우에게 글 공부는 고된 노비 생활의 유일한 낙이자 알 수 없는 갈증을 채워주는 샘물이었다. 그러나 이 기특한 광경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으니 그것은 흐뭇함이 아닌 공포와 증오로 이글거리는 월심의 눈이었다. 부엌에서 나오던 월심은 선우가 흙바닥에 글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다. 이놈 누가 감히 양반님네 글을 흉내내라 하더냐. 내 놈이 제정신이냐. 월심은 들고 있던 물바가지를 내던지고 선우의 뺨을 후려 갈겼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선우의 고개가 획 돌아갔고 뽀얀 뺨에는 금세 시뻘건 손자국이 부어 올랐다. 선우는 얼얼한 뺨을 감싸쥐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월심을 올려다 보았다. 어머니, 저는 그저 훈장님 말씀이 재미있어서. 선우의 변명은 월심의 화를 더욱 돋을 뿐이었다. 월심에게 선우의 총명함은 자랑이 아니라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저 아이가 똑똑해질수록, 저 아이가 대감마님을 닮아갈수록 1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세상 천지에 드러날까봐 그녀는 밤잠을 설쳤다. 천한 노비의 자식은 천하고 멍청해야 했다. 그래야 자신의 아들 달수가 안전할 수 있었다. 월심은 선우의 멱살을 잡고 행랑차의 뒤편에 으슥한 창고로 끌고 갔다. 내 놈은 태생이 천한 종놈이다. 글을 배워서 무엇에 쓰려고 역모라도 꾸밀 셈이냐. 주제 파악을 못하고 설쳐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게 상놈의 팔자다. 그녀는 독사 같은 혀로 선우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회초리를 휘둘렀다. 어린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매질이 이어졌지만 선우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참아냈다. 어머니라 부르는 여인은 왜 자신을 이토록 미워하는 것일까? 달수 도련님이 밥투정을 부릴 때는 곶감을 물려주며 어르고 달래던 그 손길이 왜 자신에게는 이토록 매섭고 차가운 것일까? 선우는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다. 매질이 끝나고 어두운 창고에 갇힌 선우는
멍든 다리를 끌어안고 훌쩍였다. 창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이 바닥에 쓴 하늘 천자를 비추고 있었다. 선우는 눈물을 닦으며 맹세했다. 언젠가는 이 깜깜한 창고를 벗어나 저 빛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리라고. 그날 밤 대감마님은 사랑채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달수의 학문은 날이 갈수록 퇴보하고 성적마저 포악해져 하인들을 괴롭히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었다. 피는 못 속인다 하였거늘 내 윗대 조상님들 중에는 저런 망나니가 없었건만 어찌하여 내 아들은 저 모양인가. 대감은 씁쓸한 마음에 붓을 들어 화선지 위에 난초를 치기 시작했다. 마음을 다스리려 했으나 붓끝은 갈라지고 선은 비뚤어졌다. 그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려 방문을 열어보니 달수가 아닌 선우가 쭈그리고 앉아 마당에 자풀을 뽑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일하는 어린 종의 모습이 안쓰러워 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밖으로 나갔다. 밤이 늦었는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느냐? 네 어미가 시키더냐? 대감의 물음에 선우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고개를 조아렸다.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달이 너무 밝아 잠이 오지 않아 내일 할 일을 미리 하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대감은 선우의 대답에서 묘한 기품을 느꼈다. 보통의 종놈들이라면 징징거리거나 핑계를 댔을 터인데 어린아이의 말투가 사뭇 어른스럽고 차분했기 때문이었다. 대감은 문득 장난기가 발동하여 선우에게 물었다. 네가 낮에 사랑채 밖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훈장이 가르치는 글귀가 귀에 들어오더냐. 선우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으나 감히 거짓을 고할 수 없어 기어 들어가듯 대답했다. 송구하옵니다. 소인이 감히 넘볼 것이 아니오나. 소리가 귀에 들려와 저도 모르게 흥얼거렸나이다. 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붓을 들어 마루 끝에 놓인 종이에 한 글자를 썼다. 이것이 무슨 글자인지 아느냐? 그것은 어려운 글자도 아닌 효효셔자였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다. 효도 효자이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을 뜻한다고 들었습니다. 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을 넘어 그 뜻까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후, 기특하구나. 그럼 너에게 효란 무엇이냐? 대감의 질문은 점점 깊어졌다. 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답했다. 부모님이 비록 저를 춥고 배고프게 할지라도 그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이 세상의 달과 별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선우의 대답은 대감의 폐부를 찔렀다. 비단옷을 입고도 부모에게 대드는 달수와 헌옷을 입고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선우. 두 아이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대감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대감은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었으나 양반과 노비의 법도가 엄격하여 그저 헛기침만 삼켰다. 네 이름이 선우라 했지 총명하구나. 앞으로 틈틈이 사랑채 청소를 맡기마. 어깨 너머로라도 그를 익히는 것을 허락한다. 그것은 대감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호의였다. 선우가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리는 그 시각. 어둠 속에서 이를 지켜보는 그림자가 또 하나 있었다. 월심이었다. 그녀는 대감과 선우의 대화를 엿들으며 공포에 몸을 떨었다. 피가 당기는 것인가? 대감마님이 선우를 알아보신 것인가? 안 돼. 절대 안 돼. 그녀의 손톱이 나무 기둥을 긁어 붉은 핏자국을 남겼다. 대감이 선우를 가까이 하게 둔다면 언젠가는 선우의 등 뒤에 있는 붉은 점이나 대감 집안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유의 버릇들을 알아챌지도 모른다. 월심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선우야, 너는 너무 똑똑해서 탈이다. 네가 멍청했더라면 그저 종으로 살다가 늙어 죽었을 것을 네가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그녀는 선우를 집안에서 쫓아낼, 아니 아주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릴 무서운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월심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녀는 일부러 달수의 비단 옷에 흙탕물을 튀기고는 선우가 한 짓이라며 누명을 씌웠고 부엌에 귀한 식재료가 없어지면 선우의 잠자리를 뒤져 훔친 물건을 나오게 만들었다. 마님, 이놈 손버릇이 나쁜 것은 알았지만 이제는 도련님의 옷까지 망치고 도둑질을 일삼으니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월심은 안차의 마님을 찾아가 거짓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마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선우를 나무랐으나 평소 선우의 성실함을 알기에 크게 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반복되는 모함은 콘크리트 벽에도 균열을 내는 법이었다. 집안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차가워졌고 선우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고립되어 갔다. 유일한 위안은 대감마님이 허락한 사랑차의 청소 시간뿐이었다. 선우는 아무도 없는 사랑채에서 대감의 책 냄새를 맡으며 마음을 달랬다. 책 속에 담긴 성현들의 말씀만이 그에게 너는 천하지 않다. 너는 귀한 존재다. 라고 속삭여주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달수가 친구들과 어울려 사냥놀이를 하다가 대감마님이 아끼는 고려 청자를 깨뜨리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난 청자를 보며 달수는 사색이 되었다. 이걸 아버지가 아시면 난 죽은 목숨이야. 어쩌지 어쩌지. 그때 달수의 눈에 마당을 쓸고 있는 선우가 들어왔다. 비열한 웃음이 달수의 입가에 번졌다. 그래, 저 녀석 핑계를 대면 돼. 천안종놈 하나쯤 매 좀 맞는다고 죽기야 하겠어. 달수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선우를 불렀다. 야, 이리 와서 이것 좀 치워라. 네가 청소를 하다가 깬 걸로 해라.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용서해 달라고 할 테니 그것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다. 선우는 거절하려 했으나 달수는 네 어미 월시미를 내쫓아 버리겠다 며 협박했다. 효심 깊은 선우에게 어미를 볼모로 잡는 것만큼 확실한 무기는 없었다. 결국 선우는 깨진 청자 조각을 주워 담으며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로 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고 있는 선우의 등 뒤로 오기 진흙탕에 처박히는 듯한 비참함이 감돌았다.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옥은 빛을 잃지 않는 법이니 이 시련 또한 선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이 될 것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숨 막히는 정적이 사랑채를 감돌았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 위처럼 긴장된 공기 속에서 이마에 송골송골 식은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달수였다. 한양에서 내려온 당대 최고의 석학이자 대감의 중마고우인 김 학사가 매서운 눈초리로 달수를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 내 자네의 학문이 얼마나 일취월장했는지 보고자 하네. 군자는 화이부동 히엘 부통하고 소인은 동이불화 통엘 부허 한다 하였는데 이 뜻을 심도 있게 논해보게. 김 학사의 질문은 10살짜리 아이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었으나 양반가의 자제라면 응당 그 뜻은 헤아려야 마땅한 구절이었다. 그러나 달수는 꿀먹은 번거리 마냥 입만 벙긋거릴 뿐 도무지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저 곁눈질로 아비인 초의 대감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초의 대감의 얼굴은 이미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다. 손님이 보는 앞에서 아들의 무식함이 탄로 나는 것만큼 가장의 체면을 구기는 일도 없었기에 대감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어허, 이리도 꿀먹은 번거리라니. 그럼 쉬운 시제를 하나 낼 터이니 운을 띄워 보거라. 김 학사는 혀를 끌끌 차며 붓을 들어 화선지에 일필휘지로 글을 써 내려갔다. 청송은 눈보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 이 뒷구절을 이어 보거라. 소나무의 기상을 노래하는 것이니 어렵지 않을 게야. 달수는 붓을 받아들었으나 먹물 묻은 붓끝은 갈팡질팡하며 흰 종이 위에 검은 얼룩만 남길 뿐이었다. 눈보라, 눈보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달수는 급기야 소나무는 겨울에 춥다 라고 운걸거렸고 그 순간 김학사는 들고 있던 부채를 탁 하고 접으며 탄식했다. 허허, 초의 대감. 자네 아들이 기골은 장대하나 글머리는 영 트이지 않은 모양일세. 최 대감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 시각 사랑채 문 밖 마루에서는 선우가 다과상을 들고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방 안에서 오가는 대화가 문풍지 너머로 고스란히 들려왔다. 선우는 달수가 쩔쩔매는 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렀다. 도련님, 소나무의 절개는 추위 속에서 더욱 빛나는 법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그 쉬운 답을 못 하신단 말입니까? 선우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떠오른 시구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 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화가 머리끝까지 난 대감이 소리쳤다. 내 이놈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거라. 차라리 저 마당의 개가 너보다 낫겠다. 달수는 울상을 지으며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고 다과상을 들고 있던 선우와 부딪힐 뻔했다. 비켜 재수 없게 달수는 애꿎은 선우를 밀치며 사라졌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다과상을 내려놓았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다. 대감은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고 있었고 김 학사는 짐짓 딴청을 피우며 창밖의 대나무 숲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우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물러나려 할 때였다. 김 학사가 짓궂은 호기심에 선우를 불러 세웠다. 얘야, 너는 아까 내가 낸 시제를 들었느냐? 선우는 깜짝 놀라 엎드렸다. 송구하옵니다. 소인이 감히 양반님들의 대화를 엿들여 한 것은 아니오나 문 밖에서 기다리다 우연히 들었나이다. 김 학사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그래, 그럼 네 생각에는 그 뒷구절에 무엇이 어울릴 것 같으냐? 네 주인 아들도 못 맞힌 걸 종놈인 네가 알 리 없겠지만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보거라. 최 대감은 어허, 이 사람아, 천한 종놈에게 무슨 시를 묻나 점잖지 못하게 라며 만류했으나 선우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문장이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겨울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갔다가 눈 덮인 바위 틈에서 홀로 푸르른 소나무를 보고 느꼈던 감동이었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다. 청송은 눈보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붉은 매화는 언 땅에서 향기를 파나이다. 순간 방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김 학사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찻잔을 들던 대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청송 푸른 소나무와 홍매 붉은 매화, 눈보라와 언 땅 두려움과 향기, 완벽한 대구 뒤주이자 시적 운율과 기품이 살아있는 명답이었다. 이럴 수가. 김 학사가 벌떡 일어나 선우 앞으로 다가갔다. 네가 방금 지어낸 것이냐 아니면 어디서 주워들은 것이냐. 선우는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조아렸다. 소인이 산에서 나무를 할 때 본 풍경을 말씀드린 것뿐이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 학사는 허벅지를 치며 감탄했다.
대감 들었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나?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아는 수준이 아닐세. 사물의 이치를 꿰뚫고 자연의 섭리를 문장으로 녹여내는 제주야 천재일세. 천재야. 대감은 멍하니 선우를 내려다 보았다. 때국물 흐르는 옷을 입고 납작 엎드린 저 아이에게서 어찌하여 자신의 돌아가신 선친, 그 대쪽 같던 선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일까? 대감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파동이 일었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핏줄 깊은 곳에서 울리는 공명이었다.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고개를 들어라. 네가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선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맑고 깊은 눈동자가 대감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눈은 대감의 눈을, 아니 대감의 아버지의 눈을 꼭 닮아 있었다.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사오나 훈장님의 말씀이 깊게 맴돌아 잊히지 않았을 뿐이옵니다. 대감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달수는 100번을 가르쳐도 잊어버리는데 이 아이는 귀동냥만으로 이치를 깨달았다. 만약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었다면 대감의 머릿속에 불경스러운 가정이 스치는 순간 문 밖에서 쨍그랑 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월심이었다. 부엌에서 다과상을 내오던 월심이 열린 문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진 쟁반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월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들켰다. 아니, 들킬 것이다. 저 영악한 놈이 기어이 사단 시두안을 냈구나. 월심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선우를 노려보았다. 대감이 선우를 바라보는 그 묘한 눈빛. 그것은 10년 전 자신이 훔쳐내려 했던 바로 그 혈육의 정이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천한 옷을 입히고 구정물에 굴려도 저놈의 타고난 귀태는 감출 수가 없단 말인가. 월심의 심장은 쿵쾅거리다 못해 터질 것만 같았다. 지금 당장 저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언젠가 저 아이가 거목이 되어 자신의 아들 달수를 그리고 자신을 짓눌러 버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대감은 밖에 소란에 무슨 일이냐 하고 소리쳤고 월심은 허둥지둥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으며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져서 라며 변명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뱀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매질이나 구박으로는 안 된다. 아예 대감의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쫓겨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대감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배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월심의 머릿속에서 악마의 계략이 완성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감이 목숨보다 아끼는 가문의 보물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낮에 선우가 읊었던 시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붉은 매화는 언 땅에서 향기를 파나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을 꺼냈다. 돌아가신 선친이 남긴 문집이었다. 책장을 넘기던 대감의 손이 멈췄다. 선친이 젊은 시절 남긴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매화는 춥더라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메이기셩 한부 마이샹. 표현은 다르지만 선우의 시구와 그 기계가 놀랍도록 맞닿아 있었다. 우연인가 아니면 대감은 혼란스러웠다. 반면 건너방에서 자고 있는 달수의 코 고는 소리는 천둥처럼 요란했다. 대감은 한숨을 쉬며 촛불을 껐지만 어둠 속에서도 선우의 그 맑은 눈동자가 별처럼 떠다녔다. 같은 시각 월심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안차의 대청마루로 숨어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선우가 아끼는 낡은 붓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대감의 방 앞까지 다가가 문틈으로 동태를 살핀 뒤 대청마루 벽장에 보관된 자개함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대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옥사애와 집안의 땅 문서가 들어 있었다. 월심은 떨리는 손으로 자개함을 열고 옥새를 꺼냈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찔렀다. 미안하다, 선우야. 하지만 내 아들이 살려면 네가 죽어줘야겠다. 그녀는 옥새를 자신의 품에 넣고 대신 그 자리에 선우의 붓을 넣어두었다. 그리고 옥새를 들고 행랑채로 돌아와 선우가 잠든 방의 집단 깊숙한 곳에 쑤셔 박았다. 잠든 선우의 얼굴은 평온했다. 꿈속에서나마 붓을 들고 마음껏 글을 쓰고 있는 것일까. 입가에 옅은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다. 월심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이 집안은 발칵 뒤집힐 것이다. 도둑 누명을 쓴 선우는 멍석마리를 당하고 내쫓기거나 관에 넘겨져 곤장을 맞고 병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감도 다시는 저 아이를 찾지 않으리라. 천한 도둑놈의 자식이라고 침을 뱉으리라. 월심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전율하며 방을 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하늘에는 눈이 있고 땅에는 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낮 김 학사가 선우의 재능에 감탄하여 선물로 준 작은 먹 하나를 선우가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자고 있다는 사실을. 그 먹이 내일의 재판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어리석은 어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깊어가는 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가장 가파른 비탈을 향해 구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초의 대감댁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다. 대감마님이 아침 문안 인사도 받기 전에 사랑채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기 때문이었다. 여봐라, 당장 집안 문을 걸어 잠가라. 내 방에 도둑이 들었다. 가문의 옥사애와 땅 문서가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이다. 대감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옥새가 어떤 물건인가?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권위이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물이었다.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마당으로 집결했고 안채의 마님과 달수 그리고 월심까지 모두 황급히 달려나왔다. 월심은 짐짓 놀란 척 가슴을 부여잡으며 소리쳤다. 아니 대감마님, 그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십니까? 밤새 대문을 굳게 잠갔는데 도둑이라니요. 혹여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쥐새끼 같은 놈의 소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교활한 눈빛이 은근슬쩍 선우를 향해 꽂혔다. 대감은 씩씩거리며 하인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았다. 내 방 벽장 문이 열려 있고 자개함 속에 웬 낡은 붓 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대감이 땅바닥에 내던진 붓은 털이 다 빠지고 대가 다른 선우가 평소 흙바닥에 글씨를 연습할 때 쓰던 바로 그 붓이었다. 선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붓이었다. 하지만 어제 저녁 분명 방 한구석에 두었던 것이 왜 대감마님의 자개함 속에 들어있단 말인가. 선우가 미쳐 입을 열기도 전에 월심이 달려들어 붓을 낚아챘다. 마님, 이건 선우놈의 붓입니다. 제가 이놈이 글 공부 흉내를 낼 때 쓰는 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선우에게 쏠렸다. 경멸과 의심,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선우는 무릎을 꿇고 읍소했다. 대감마님,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결코 옥새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저 붓이 왜 거기 있는지 소인도 모르옵니다. 그러나 흥분한 대감의 귀에 변명이 들릴 리 없었다.
이놈의 방을 샅샅이 뒤져라 나오지 않는다면 내 놈의 살점을 뜯어서라도 찾아낼 것이다. 머슴들이 우르르 행랑차에 선우의 방으로 몰려갔다. 잠시 후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는 고함과 함께 머슴 하나가 선우의 집단 베개 속에서 옥새와 문서를 꺼내 들고 나왔다. 그것을 보는 순간 선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으나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자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이었다. 대감은 옥새를 확인하고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내가 어제 너를 기특하게 여겨 글공부까지 허락하였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내 놈의 피가 천하에서 근본을 속일 수 없구나. 대감의 호통은 비수가 되어 선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특하다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길이 이제는 천한 피를 운운하며 경멸하고 있었다. 여봐라, 이놈을 형틀에 묶어라. 관에 넘기기 전에 내 손으로 이놈의 버릇을 고쳐놓겠다. 대감의 명령에 건장한 하인들이 선우를 거칠게 잡아 끌어 마당 한가운데 노인 형틀에 묶었다. 월심은 회심의 미소를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렇게 매를 맞아라. 죽지 않을 만큼만 맞고 쫓겨나거라. 다시는 내 아들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곤장이 춤을 추듯 허공을 가르며 선우의 엉덩이와 등짝을 내리쳤다. 으악, 어린 선우의 입에서 참혹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살점이 터지고 피가 튀었으나 선우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선우의 절규는 처절했다. 이를 지켜보던 김 학사가 안타까운 마음에 나서려 했으나 대감의 분노가 워낙 거세어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10대, 20대 매질이 계속되자 선우의 낡은 저고리가 갈기갈기 찢겨 나갔다. 찢어진 옷 사이로 피멍이 든 등과 어깨가 훤히 드러났다. 그때였다. 형틀 옆에서 매질을 지켜보던 대감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번쩍 하고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파편이 있었다. 선우의 오른쪽 어깨 죽지,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선명한 흉터 하나. 그것은 마치 반달 모양처럼 생긴 붉은 흉터였다. 대감은 무언가에 홀린 듯 멈춰라, 매질을 멈춰라 하고 소리쳤다. 하인들이 곤장을 멈추자 대감은 비틀거리며 형틀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선우의 어깨에 난 흉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맞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10년 전 난산 끝에 아이가 태어날 때 탯줄을 자르던 산파가 실수로 가위를 잘못 놀려 아이의 어깨에 냈던 그 상처와 위치도 모양도 똑같았다. 대감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이 흉터, 네가 이것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느냐? 고통에 신음하던 선우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답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어미가 말했습니다. 대감은 충격에 휩싸여 뒤로 물러섰다. 머릿속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해졌다. 자신의 아들 달수에게는 이런 흉터가 없었다. 흉터는 자라면서 없어졌으려니 하고 잊고 살았는데 어찌하여 남의 집 종놈의 어깨에 내 아들의 표식이 있단 말인가. 대감의 시선이 천천히 월심에게로 향했다. 월심은 대감이 흉터를 발견한 순간부터 이미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대감은 직감했다. 무언가 엄청난 비밀이 하늘을 속이고 땅을 기만하는 거대한 거짓이 이 집에 도사리고 있음을
김 학사 자네가 좀 도와주게. 대감이 다급하게 김 학사를 불렀다. 이 아이를 당장 풀어주고 지필묵을 가져오게 하라.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밧줄에서 풀려난 선우는 바닥에 쓰러졌다. 김 학사는 선우를 부축해 앉히고 붓과 종이를 내밀었다. 대감, 갑자기 왜 이러시는가? 대감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확인해 볼 것이 있네. 선우야, 아픈 줄 알지만 정신을 차리고 이 종이에 네가 쓰고 싶은 말을 한 문장만 써보거라. 아무 것이나 좋다. 선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피가 맺혔지만 붓을 잡는 순간만큼은 눈빛이 달라졌다. 선우는 먹물을 듬뿍 찍어 흰 종이 위에 글을 써 내려갔다. 청백리의 자손은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 글씨는 유려하면서도 힘이 넘쳤다. 획을 긋는 방식, 삐침의 각도, 글자 간의 간격. 그것은 훈장에게 배운 솜씨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감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한 서체. 특히 돌아가신 선친 대감의 아버지의 필체와 판박이처럼 똑같았다. 송설체, 송슈의 디이를 기본으로 하되 끝을 강하게 맺는 최씨 가문 특유의 필법이 선우의 붓끝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대감은 서랍에서 선친의 유묵이모를 꺼내 선우의 글씨 옆에 나란히 놓았다. 아, 김 학사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두 글씨는 마치 한 사람이 쓴 듯, 아니 거울을 보고 쓴 듯 완벽하게 일치했다. 대감, 이건 피를 나누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네. 이 아이의 필체에 자네 조부님의 혼이 깃들어 있어. 대감은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달수의 두남과 선우의 총명함, 선우 어깨의 흉터, 그리고 조상을 빼닮은 필체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10년 전 폭풍우 치던 그날 밤 정신없이 오가던 산파들과 안채와 행랑채를 오갔던 유일한 사람, 월심. 대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월심에게 다가갔다. 대감의 눈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월심이 내 인연 바른 대로 고하거라. 10년 전 그날 밤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월심은 아이고 마님 억울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며 발뺌하려 했으나 대감은 벽에 걸려 있던 장검을 뽑아 들고 월심의 목을 겨누었다. 서슬 퍼런 칼날이 월심의 목덜미에 닿았다. 내년이 끝까지 거짓을 고한다면 내 이 자리에서 내 목을 베고 관에 가서 자수하겠다. 천륜을 어지럽힌 죄. 죽어서도 씻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자 월심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오직 월심의 울음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제가 미쳐서, 잠시 미쳐서 제 자식 불쌍하여 도련님과 바꿔치기를 하였습니다. 흑흑. 마침내 터져 나온 진실 앞에 안채 마님은 뭐라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며 기절초풍하여 쓰러졌고 달수는 멍한 표정으로 내가 종놈의 자식이라고 하며 뒷걸음질 쳤다. 하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했다. 대감은 칼을 떨어뜨리며 비틀거렸다. 10년 동안 종놈으로 부리며 매질하고 구박했던 아이가 실은 금지옥엽 내 아들이었다니, 자신이 제 손으로 핏줄을 곤장으로 쳐 죽일 뻔했다니, 뼈아픈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다. 대감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선우에게 기어가듯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선우의 찢어진 옷 위로
대감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가, 내 아들 선우야. 이 애비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이 미련한 애비를 용서치 마라. 선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대감의 품에 안겨 있었다. 따뜻했다. 평생을 갈구해왔던 아버지의 품, 춥고 배고픈 날마다 꿈꾸었던 그 온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다. 아버지, 선우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그 한마디에 하늘도 슬퍼하는지 멈췄던 비가 다시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는 죄를 물을 차례였다. 대감은 선우를 내려놓고 다시 차가운 눈빛으로 월심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달수를 바라보았다. 10년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실은 원수 같은 종년의 자식이라니 사랑은 순식간에 배신감으로 연민은 증오로 바뀌었다. 여봐라, 이 폐륜을 저지른 죄인을 당장 결박하여 관아로 압송하라. 그리고 대감의 시선이 달수에게 머물렀다. 달수는 공포에 질려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아들이에요. 하며 울부짖었다.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 가혹했다. 하루아침에 하늘과 땅이 뒤집힌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10년간 뒤바뀐 인생을 살았던 두 소년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선우의 눈에는 슬픔과 용서가, 달수의 눈에는 원망과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엉켜버린 매듭을 끊어내는 일은 그 어떤 형벌보다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월심을 포박하는 동안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월심은 산발이 된 머리를 한 채 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애원했다. 대감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제 아들 달수만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포졸들이 거칠게 월심을 떼어내자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땅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댔다. 그 처절한 모성애는 비뚤어진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만큼 집요하고도 끔찍했다. 한편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던 달수는 포승줄에 묶인 어미를 보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저리가 난 종놈 자식이 아니야. 난 양반이야. 달수는 현실을 부정하며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질렀다. 10년간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던 월심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달수의 모습은 월심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참혹한 괴물을 만들어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월심이 관아로 끌려간 뒤 대감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하인들에게 명하여 선우를 안채로 들이게 했다. 물을 데워 오라. 그리고 내 아들이 입을 비단 옷을 가져오라. 선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목욕통이 놓인 방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물이 10년 묵은 때와 피딱지를 씻어내렸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곳곳에 남은 매질의 흉터들이 드러나자 곁에서 시중을 들던 늙은 유모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도련님, 이 귀한 옥체에 이다지도 많은 상처가 우리가 죄인입니다. 선우는 따뜻한 물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겪어온 고난의 시간들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허무함이 밀려왔다. 자신이 도련님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순간 함께 자란 달수는 나락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목욕을 마치고 고운 비단 옷으로 갈아입은 선우가 대청마루에 나서자 집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낡은 헌 옷을 벗어던지고 의관을 정제한 선우의 모습은 영락없는 귀공자의 자태였다. 맑은 눈빛과 기품 있는 이마,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서생의 향기까지. 그는 누가 보아도 초외 대감의 혈육이었다. 소식을 듣고 깨어난 안채의 마님은 선우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나와 그를 껴안고 통곡했다. 내 아가 불쌍한 내 새끼 어미가 눈이 멀어 너를 지척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구나. 이 어미를 용서해 다오. 마님의 뜨거운 눈물이 선우의 옷깃을 적셨다. 선우는 조용히 마님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어머니, 울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부모님 품에 안겼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그 의연하고도 속 깊은 모습에 지켜보던 하인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잔인한 과제가 남아 있었다. 대감은 마당 한 구석에 무릎 꿇려 있는 달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달수는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아,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달수는 대감의 다리에 매달려 빌었다. 하지만 대감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내 아비가 아니다. 네 어미는 관에 갇힌 죄인 월심이다. 10년간 남의 자리를 훔쳐 호의호식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대감은 냉정하게 뿌리쳤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것도 자신의 핏줄을 학대하고 기만했던 여종의 자식을 더 이상 거두어줄 아량은 남아있지 않았다. 달수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굽실거리던 하인들이 이제는 싸늘한 눈초리로 혹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때 선우가 대감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소자가 감히 청을 하나 올릴까 합니다. 대감은 부드러운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오냐,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네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 것이다. 선우는 잠시 달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달수를 너무 가혹하게 내치지는 말아 주십시오. 비록 그의 어미가 큰 죄를 지었으나 달수 또한 어미의 욕망에 휘둘린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가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작은 거처라도 마련해 주시고 먹고 살 길은 열어주심이 어떠하온지요. 대감은 선우의 넓은 아량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라워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달수를 용서하다니. 너는 억울하지도 않으냐. 네가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 저놈을 당장 멍석마리하여 내쫓아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선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미움은 미움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덮어야 끝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저 아이가 비참하게 버려진다면 그것 또한 우리 집안의 업보가 될까 두렵습니다. 결국 대감은 선우의 뜻을 받아들였다. 달수는 짐 보따리 하나와 약간의 노잣돈을 받아들고 대문 밖으로 쫓겨났다. 화려했던 도련님의 삶은 일장춘몽처럼 끝이 났다. 대문이 닫히기 직전 달수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비단 옷을 입은 선우가 자신을 배웅하고 있었다. 달수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왜 저를 바꾸셨나요? 차라리 처음부터 종놈으로 살게 두시지. 달수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떠났다. 그는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닌 경계인으로 살아가며 뼈저린 고독을 씹어야 했다. 그것은 어미의 과오가 자식에게 남긴 씻을 수 없는 형벌이었다. 월심의 최후는 더욱 비참했다. 관아로 끌려간 월심은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대감은 그녀를 참형에 처해달라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번에도 선우가 나서서 탄원서를 올렸다. 나하준 정은 없으나 어찌 되었든 10년간 저를 먹이고 입힌 유모였습니다. 죽음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선우의 간곡한 효심에 감복한 사또는 월심에게 노비의 신분으로 돌아가 외딴 섬으로 유배를 가는 형벌을 내렸다. 그러나 월심은 유배지로 가는 바의 위에서 미쳐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허구한 날, 달수야, 내 아들 달수야, 밥은 먹었느냐, 비단 옷은 입었느냐 하며 헛소리를 질러댔다. 죄책감과 상실감이 그녀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유배지에서 거적을 쓰고 동냥을 하며 떠돌다가 비바람치는 어느 날 밤 객사하여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의 품속에는 달수가 어릴 때 신던 낡은 꽃인 한 짝만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고 전해진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또다시 10년이 지났다. 초의 대감댁 사랑채에서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선우는 타고난 천재성에 끊임없는 노력을 더하여 20살의 나이에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임금님 앞에 나아가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금의환향하는 날, 온 고을 사람들이 나와 그를 환호했다. 대감과 마님은 늙은 얼굴에 주름이 보이지 않을 만큼 활짝 웃으며 아들을 맞이했다. 장하다, 내 아들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구나. 선우는 말에서 내려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그의 모습은 10년 전 천한 노비의 옷을 입고 글을 쓰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겸손하고 단단했다. 선우는 벼슬길에 나아가서도 항상 백성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명관이 되었다. 그는 특히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신분의 굴레 때문에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하늘이 내린 판관이라 칭송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선우는 집안의 정제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늙은 대감이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다. 선우야, 너는 아직도 달수나 월심이를 생각하느냐? 대감의 물음에 선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먼 산을 응시했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을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더 향기롭듯 그 시절의 고통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우는 붓을 들어 화선지 위에 글귀를 하나 남겼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싹이 튼다. 종도대 도종과대과. 월심은 욕망이라는 씨앗을 심어 파멸이라는 열매를 거두었고, 선우는 인내와 덕이라는 씨앗을 심어 영광이라는 열매를 거두었다. 거짓은 잠시 진실을 가릴 수 있으나 결코 이길 수는 없으며, 핏줄의 고귀함은 옷차림이 아닌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최대감댁의 기이한 운명은 세상에 증명해 보였다. 바람이 불어와 선우가 쓴 글씨 위에 먹물을 말려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평화로운 저녁을 알렸다. 뒤바뀐 운명의 소용돌이를 넘어 제자리를 찾은 선우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찬란한 계절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